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거시경제학의 바이블, 이 블랑시아 교재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여행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세계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 바로 중국에 대해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을 하나씩 저랑 같이 짚어볼 거니까요. 다들 준비되셨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들 좀 보세요.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경제 규모, 그러니까 총 생산이 무려 13조 5천억 달러.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옆에 있는 1인당 생산을 보면 어라? 싶죠. 고작 9,700달러예요. 당시 미국이 약 62,500달러였으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거대한 괴리감,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교수님, 근데 좀 이상한데요. 중국 인구가 미국보다 4배나 많잖아요. 그런데 1인당 생산은 미국의 15% 수준밖에 안 된다니. 그럼 단순히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는 미국 사람들에 비해 훨씬 못 산다는 뜻인가요? 뭔가 좀 와닿지가 않아서요. 이야,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핵심을 정확히 짚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해줄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환율로만 계산한 숫자는요, 각 나라 국민들의 실제 생활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는데 바로 PPP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퍼즐을 푸는 마법의 도구가 바로 구매력 평가, 영어로는 PPP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같은 돈으로 각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소득을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환율이라는 건 사실 무역할 때는 중요하지만 그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비교하기엔 좀 부족하거든요. 자, 교재에 나온 아주 기가 막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뉴욕에서 그냥 평범하게 한 끼 식사를 하면 40달러 정도가 든다고 쳐보죠. 그런데 베이징에 가면요, 비슷한 수준의 식사를 50위안, 그러니까 달러로 바꾸면 약 7.5달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가격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럼 월급이 똑같아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가치는 베이징이 훨씬 높다는 얘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문장이 오늘 수업의 핵심 중 하나예요. 진짜 생활 수준을 비교하려면 단순히 달러로 환산한 월급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실제로 뭘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즉 구매력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PPP라는 도구를 써서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마법의 도구 PPP를 적용해서 중국의 1인당 생산을 다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바로 이 숫자 18,100달러가 나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봤던 9,700달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죠? 물론 여전히 미국보다는 낮아요. 하지만 단순 환율로 계산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중국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교수님, 이제 PPP 덕분에 중국의 경제 규모랑 실제 생활 수준 사이의 그 이상한 격차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애초에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가요? 그 성장 속도 자체가 정말 놀랍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으로 넘어왔네요. 이제 두 번째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중국의 그 경이로운 성장,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여기 교재에 나온 표를 한번 보세요. 지난 약 30년간 중국 경제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 숫자들 좀 보세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0.2%입니다. 여러분, 매년 경제가 10%씩 성장했다는 건요,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와, 10%면 복리로 계산하면 대략 7년마다 경제 규모가 2배씩 커졌다는 거잖아요. 진짜 상상하기 힘든 속도네요. 맞아요. 그러다가 2008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다들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그 시절에도 중국은 9%가 넘는 성장률을 지켜냈습니다. 이건 모두가 폭풍우에 쓰러질 때 혼자 꿋꿋이 걸어나간 셈이죠. 이게 가능했던 건 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과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 덕분이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맷집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거겠죠?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우리 교재에서는 그 핵심 동력을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상을 추월하는 수준의 자본 축적, 쉽게 말해 투자고요. 둘째는 정말 빠른 속도의 기술 진보입니다. 이 두 개의 엔진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 자본 축적부터 보죠. 이 차트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국은 한 해 동안 생산한 것에 무려 46%를 다시 투자에 쏟아부었어요. 당시 미국이 21%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이건 뭐 거의 올인 수준의 투자죠. 이 막대한 투자가 바로 공장이 되고 고속도로가 되고 거대한 인프라가 되어서 성장의 튼튼한 밑거름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엔진은 기술 진보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아주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냥 문만 연 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을 중국으로 막 유치하면서 우리 중국 기업이랑 꼭 합작해야 해라는 조건을 내걸었죠. 이런 방식으로 선진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아주 빠르게 흡수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 격차를 단숨에 줄이고 생산성을 폭발시킨 비결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PPP라는 렌즈로 중국 경제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 눈부신 성장의 비밀까지 파헤쳐 봤습니다. 그런데요, 경제학자들의 진짜 관심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미래를 향하고 있죠. 과연 이 엄청난 성장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배운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단순 환율만 보면 경제를 오해하기 쉽다. 둘째, PPP, 즉 구매력 평가를 적용해야 진짜 생활 수준이 보인다. 셋째, 중국의 초고속 성장은 엄청난 투자와 빠른 기술 습득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이끌었다. 아주 명쾌하죠?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렇게 투자에만 의존하는 성장 방식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중국은 이 성공 방정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장의 엔진을 투자에서 소비로 성공적으로 바꿔달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전환의 성공 여부에 중국 경제의 미래, 아니 어쩌면 세계 경제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고민해볼 문제겠죠.